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4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일이세요? 날 여기서 꺼내줘. 제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주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걱정할까봐 거짓말했어. 더는 여기서 못 버티겠다. 여긴 지옥이야. 저는 이순자 73세입니다. 요양시설에 들어온 지 2달이 되던 날 밤 딸에게 절박하게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그날 아침,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옆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 태수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고작이었죠. 혼자 남은 집은 남편의 빈자리만큼이나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약을 하루에 2번씩 먹는 일이 잦아졌고 가스불을 켜놓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위험한 순간들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모르는 날들이 계속됐죠. 이러는 제가 너무 무서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겨우 아픈 몸을 이끌고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119를 부를 때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입니다. 이순자 어르신,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장기 요양보험 신청해줬고 며칠 후 2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가 결정됐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이 괜찮대요. 24시간 전문가들이 돌봐주신대요. 혼자 계시다가 또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달리 선택지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5층짜리 깔끔한 건물에 잘 꾸며진 정원까지 있었고 시설장님도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면서 마주친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완전히 체념해버린 듯한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4인실 침대에 짐을 풀면서 옆 침대를 보니 한 할머니가 그저 천장만 빤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들어온 이순자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엄마, 자주 올게.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딸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저녁 6시가 되자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당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식당에는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치 기계처럼 밥만 먹고 있었죠. 그때 요양보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15분 안에 다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 먹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식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계속되는 재촉에 급하게 먹다가 그만 체하고 말았습니다. 밤 9시가 되니 일괄 소등이 됐습니다. 불을 켜고 싶어서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규칙이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호출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혼자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는데
복도에서 야간 근무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혼자 나오셨어요?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호출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요. 너무 급해서. 그래도 혼자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화장실이 급한데 20분을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이게 과연 사람 사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확성기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기상, 세면 후 7시까지 식당으로 이동하세요. 4명이 화장실 2개를 함께 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은 고작 5분, 그 안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볼일까지 다 봐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요양보호사의 재촉이 시작됐습니다. 이순자 씨, 빨리 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제 이름도 아니고 이순자 씨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반말도 아니고 제대로 된 존댓말도 아닌 어중간하고 무례하게 느껴지는 말투였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20분 안에 다 드세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손이 너무 떨려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리려고 손을 뻗었더니 요양보호사가 달려와서 막았습니다. 어르신끼리 도우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그냥 각자 드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조차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302호 김정숙 씨, 오늘도 또 밥 안 드신대요. 벌써 사흘째잖아요. 어휴, 진짜. 이러다가 콧줄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격이었습니다. 밥을 거부하면 강제로 콧줄을 넣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오후가 되자 약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들을 툭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빨리 드세요. 저기요. 이게 무슨 약인지 설명 좀. 혈압약이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도 많아요. 어떤 성분인지, 왜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박영희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저기요. 박영희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애도의 시간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빈 침대만 남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TV를 보고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1년 전에 여기 왔어요. 처음이었다는 가족들이 매주 왔었는데, 이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네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여기선 다들 그렇게 잊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 건가? 천천히 조용히 잊히는 건가? 복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거의 뛰듯이 빠르게 밀고 지나갔습니다. 빨리 좀 가요. 다음 분도 모셔와야 하니까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입을 여셨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된다. 천천히 잊히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죽어서도 조용히 치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 운동을 미친 듯이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에는 다른 어르신들의 2배로 열심히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갑자기 의욕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가려고요.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려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꾸준히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응원할게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바퀴, 20바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몸 상하시겠어요. 나가려고요. 여기서 나가려고요. 나가서 어디로 가시게요? 집에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여기보단 100배는 나아요. 여기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달 반이 지나고 주치의 선생님이 정기 진료를 오셨습니다. 검사를 하시더니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제가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집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주말에 수진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무려 3주 만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좀 괜찮으세요? 많이 적응하셨어요? 수진아, 날 집에 데려가 줄래? 제발.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직은 무리세요. 혼자 계시면 아니야.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집에 가도 된다고 하셨어. 제가 서비스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단다. 그래도 혼자 계시다가 또 넘어지시거나 하면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하루에 3시간만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듯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제발. 딸에게 이 말을 하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놀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설장님이랑 오빠랑 다 얘기했어요. 엄마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대요. 퇴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야? 네, 엄마. 대신 제가 보호사님 매일 오시는 거 약속하세요. 절대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지. 꼭 그렇게 할게.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퇴소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셌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집으로 가요. 그래요? 정말 부럽네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이 다들 바쁘다고.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했고 안타까웠고 동시에 제가 나간다는 사실에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좋아져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드문데요.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잃고 생을 마감하는 걸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퇴소 전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혹시 마지막 순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집에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되찾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퇴소날 아침 수진이와 태수가 함께 왔습니다. 두 자식이 함께 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준비가 다 됐어요? 짐 다 챙기셨어요? 짐을 챙기면서 2달 동안 지냈던 이 작은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밖에서 누리는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할머니도 꼭 건강하세요. 가족분들한테 계속 연락하세요. 잊히지 마세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설장실에서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설장님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건강 회복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서비스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10시에 방문하실 거예요. 전화번호 여기 적어드렸으니 문제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2달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기쁜 일인데. 그래서 우는 거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란다. 차에 올라타기 전 뒤를 돌아보니 3층 창문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두 손을 번쩍 들어 힘껏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나오시길.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설면서도 그리웠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다 준비해뒀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만들어서 채워놨고, 약도 요일별로 다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비상연락망, 응급버튼, 제가 서비스 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 저희야말로 죄송해요. 진작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느꼈던 그 무겁고 답답한 정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누가 코를 고는 소리도, 9시 강제 소등도, 새벽 5시 반 확성기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어르신. 제가 요양보호사 김미영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밝고 따뜻한 목소리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매일 10시부터 1시까지 어르신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설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어르신 입맛에 안 짜고 딱 맞게요.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선 제가 사람 대접 받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 3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만이야. 점심을 천천히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맞은편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영 씨가 떠난 후 혼자만의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보다 자유로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 속도대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한참 동안 쬐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범한 일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설에 순응하며 계속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셨을까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미영 씨가 와서 3시간 동안 도와줬고 나머지 오후 시간은 제가 알아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체크하고 오늘 할 일들을 노트에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식사 시간을 스스로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요.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날짜를 헷갈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기억력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무슨 요일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다르고 의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수진이와 태수가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럼 할머니 매일 운동하고 있단다. 공원도 산책하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설에서 나오신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엄마 말씀 들어서 다행이에요. 2달 후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상태가 정말 아주 좋으세요. 솔직히 이 정도로 좋아지실 줄은 몰랐어요. 시설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치시네요. 비결이 뭐세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 속도대로 사니까요. 그게 가장 큰 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신건강이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어느 날 공원에서 또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고민 중이에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2달 그런 시설에 있었어요. 물론 깨끗하고 안전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만 움직여야 해요. 아침 6시에 일괄 기상, 20분 안에 식사, 9시에 강제 소등. 내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름 대신 이순자 씨로 불리고요. 세상에 정말요? 화장실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한 사람당 5분 안에 다 끝내야 해요. 약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먹으라고만 하고 호출 버튼 눌러도 20분 넘게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뭘 확인해야 해요? 직접 가서 보세요. 반드시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르신들 눈빛에 생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또 뭘 봐야 해요? 식사 시간에 꼭 가보세요. 음식이 어떤지, 식사 시간이 충분한지, 어르신들이 급하게 먹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호출 버튼은요? 그것도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분 만에 오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저는 20분을 기다렸거든요. 밤중에 화장실 급한데 20분이면 상상이 가시죠? 가족 면회는 어때요? 방명록을 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시설에 들어가면 천천히 잊혀져요. 처음 몇 달은 가족이 자주 와도 시간이 지나면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게 되고 나중엔 그마저도 뜸해져요. 살아있어도 이미 잊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매일 30분이라도 걸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안 늦었어요. 저 좀 보세요. 73살의 요양시설에서 나와 다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주부터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힘들었던 79일이 헛되지 않았어. 그 경험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는 다른 분들과도 이 깨달음을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 집에 와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의 그 무기력하고 생기 없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저녁 시간 수진이와 태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시설에서의 그 경험이 엄마한테는 어떤 의미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큰 깨달음이었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 번 잃은 건강과 존엄을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하게 느꼈단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 저희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너희 탓은 절대 아니야. 너희도 몰랐던 거잖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TV에서 요양원 광고가 나왔습니다. 호텔 같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저 광고를 믿었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달간 시설 생활과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시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좋은 곳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시설은 정말로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뉴스에도 이런 요양병원 이야기가 가끔 나오기도 하더군요. 저는 운이 좋았던 편입니다. 2달 만에 나올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이 갇혀 계십니다. 가족들에게 천천히 잊히면서 희망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30분씩만이라도 걸으세요. 매일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세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건강을 잃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유도, 존엄도, 선택권도, 심지어 이름마저도 사라집니다. 이미 시설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매일 꾸준히 운동하세요. 주치의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을 설득하세요.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는 꼭 해봐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세요. 제가 서비스는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나요? 주간보호센터는 알아보셨나요? 가족요양은 정말 불가능한가요? 정말로 시설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셔야 한다면 이것들만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셨다면 자주 찾아가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찾아가 주세요. 부모님이 잊히지 않게 해주세요. 직원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어르신은 가족이 자주 오시는구나라고. 그것만으로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십니다. 미영 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밤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바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자유입니다.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믿기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직접 가보세요. 며칠만이라도 그곳에서 살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존엄하고 자유롭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